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성향이라는 게 조금 다르죠. 남자아이들은 보통 수학은 엄청 잘하는데, 과학은 엄청 잘하는데, 암기 과목에 약해. 성실하지 않아서. 근데 여자아이들의 한계는 수학을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잘하는 남자아이들보다는 미친데, 전체적인 내신은 좋아요. 이게 수렴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와 성실한 아이죠. 발산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 생각하는 거 즐기는 아이. 근데 막 따박따박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못하는 아이.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발산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게 발달이 잘 되는 아이들은 무조건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학습 태도라는 부분에서 인적성 교육으로 생각하고, 학습 태도라는 부분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수학 문제를 풀 때 다 적어서 풀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서 꼭 맞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아이가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저게 보통의 풀이가 아닌데 저렇게 놔둬도 되나? 답안지에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정석풀인데, 이런 부분들. 자, 이건 만약에 아이와 관계가 좋으시면 아이와 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풀이로 하라고 설득하고 싸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너의 풀이 이해를 못하겠어. 나한테 이해하게 설명해줘. 이렇게 요구해야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라는 것은, 풀이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물론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위험한 부분이 있냐면, 엄마가 수학을 너무 못하실 경우에는 아이가 잘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요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저도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한테. 네가 2~3살 동생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설명해봐. 무슨 얘기냐? 설명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초등수학인데. 이런 얘기들 가끔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엄마도 그 방법 알고 싶어. 그러면 다음에도 너 그거 할 때, 또 이렇게 풀었네. 라고 엄마도 그거 배우고 싶어. 엄마한테 쉽게 설명해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엄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아이에게 이런 방법은 알고 있니?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런 방법도 알고 있어? 이렇게 한번 대화해 주는 건 좋고요. 이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방법. 너의 방법도 설명해 줘. 엄마는 이런 방법으로 풀 것 같아. 이런 과정들이 대화가 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한 게 논리적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인 게 5학년 수준 되면, 5학년 문제집 되면 엄마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아이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듯이 많이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약분. 이거는 명확합니다.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다. 결국 똑같은 수가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틀렸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초등수학에서는 약분하지 않으면 다 오답 처리를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다를 수 있느냐? 다 정답은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가 약분까지 해서 적으라고 하지 않는 의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5학년 문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조건이 이렇고 이 수가 이렇고 이 수가 저렇고 하면 따져보면 그 조건에 맞게 답을 쓰면 약분 안 된 형태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 의도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적는 게 맞고요.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약분해야 됩니다. 초등학생 때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별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약분해야 됩니다. 약분해서 적는 건 습관적으로 초등학교 때 잘 잡아놔야 나중에 유리수의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약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하는 건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하고 약분은 반드시 해야 된대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약분은 반드시 해야 돼.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하는 게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초일남아입니다. 7살부터 소마셈 거쳐서 원리셈을 소마셈 P단계 거쳐서 원리셈 1학년 끝내고 이제 원리셈 2학년 1권이 끝났어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는 암산으로만 하길래 그냥 뒀어요. 2권 뺄셈 시작했는데 이것도 또 안 적고 암산으로 해요. 분명히 1학년 받아내림 뺄셈 할 때 10을 가지고 와서 뺐는데 예를 들어 72 빼기 35를 한다면 자 적어 드릴게요. 72 빼기 35를 한다면 아이가 암산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걸 이제 설명해 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30을 먼저 빼서 42를 만들고 5를 빼는데 이것도 다 곧이곧대로 하지 않고 이만큼만 먼저 빼서 40을 만들고 남은 3만큼을 빼서 37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산을 한다고 합니다. 딱 원리셈으로 공부한 아이인데요. 네. 이거는 원리셈의 뭐라고 할까요? 원리셈의 부작용 이런 게 아니고 원리셈을 아주 잘 이해하고 아주 잘 배운 아이이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다른 어머님들 이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계산법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받아내림 해가지고 세로셈 하는 계산은 쉬워하는데 그렇게만 연습하다가 원리셈 하니까 이렇게도 해봐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도 해봐야 된다고 교과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계산법을 배우던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리셈의 앞에 나와 있는 가로셈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이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산법 중에 이렇게 나누어서 10의 자리를 먼저 빼고 1의 자리를 뺍니다 라는 것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제일 기본적인 여러 가지 계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30 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과정을 보면 또 원리셈의 7, 8세의 마지막 부분과 초등 1학년에서 배웠던 이거를 40에서 10 빌려줘서 뺄 수도 있지만 요수하고 요수가 가까우면 지금 2하고 5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수죠? 가까우면 이만큼 빼주고 남은 만큼을 빼주는 게 계산이 편리합니다. 받아내림이 안 생겨요. 실제로 받아내림 정도가 뭐냐면 10 빼기 3이에요. 여기 받아내림 하면서 4는 3으로 고쳐놓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생기지 않고 작은 수의 가르기 과정이 생기죠. 2와 3. 2를 맞춰서 빼고 3을 더 빼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40에서 3만큼 뺄래니까 이제 계산이 쉬운 거예요. 받아내림 과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아이는 사실 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원리셈의 부분 배우면서 이런 사고들을 계속 공부해 왔어요. 네. 7, 8세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계속 공부해 왔고요. 6, 7세 과정에서 K단계, 소마셈은 K단계인데 6, 7세 과정에서 수를 연속으로 센다라는 개념도 사실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42에서 5를 뺀다는 건
계산적으로, 기계적으로 10을 빌려와서 5를 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5 작은 수거든요. 5 작은 수는 사실 하나씩 카운팅이 제일 기초적인 인지입니다. 덩어리로 빼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42에서 5가 작은 수니까 42, 41, 40, 39, 38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2를 빼서 40 만들어 놓고 3만큼 더 작아져야 되겠네. 3만큼 더 빼야 되겠네. 이런 방식도 6, 7세 과정에서 수를 똑바로 카운팅하고 거꾸로 카운팅하는 생각, 이런 방식의 생각이 수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문제입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에 세자리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요. 세자리 덧셈 뺄셈에서 3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초등학교 3학년도 세자리 더하기 빼기를 그냥 하지 않고 제일 기본적인 건 같은 자리끼리 500, 90, 10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일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교과서와 교과서 지도서에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 너희들이 한번 발표해 볼래? 이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연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의 자리끼리만 계산하고 10의 자리끼리는 따로 계산한다. 이 방법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슨 여러 가지 계산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자리 덧셈, 제가 이제 같이 아이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소마에서 20년 전에 같이 이제 가르치던 부원장님도 서울대 나오셨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었는데, 성향이 뭔가가 있으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막 밥 먹으면서나 술자리나 이런 여가 시간에도 막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막 토론하기도 하고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보다 하여튼 생각하는 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몇 자리까지 안 쓰고 교육하는 게 좋을까? 이런 토론을 20년 전부터 초등학생을 처음 해본 사람들끼리 했었는데, 그때의 결론도 마찬가지, 지금의 결론도 마찬가지. 덧셈 뺄셈은 두 자리 정도는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게 맞다. 교과과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교과과정이라고 하면 가로셈이 강조되어 있는 정도까지, 원리를 이용해서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세 자리의 연산은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다른 방법이냐? 200, 300 모아놓고 500이면 나머지는 37 더하기 63이니까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많이 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90, 이렇게 10이니까 이거 100이네, 이렇게 굳이 세로셈을 하거나 세로셈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지 않아도 요거 500 이렇게 적어놓고 37, 93, 90에 10, 100 해서 이거 600이구나, 요 정도 적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자리 덧셈 뺄셈까지가 그러니까 가로셈 또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굳이 많이 써보지 않아도 셈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세 자리 연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죠.